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먼저 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조선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먼저 공격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사의 복잡성을 단순한 게임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592년 조선 조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대륙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통신사 황윤길은 돌아와서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592년 4월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고 조선 팔도는 순식간에 유린당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선이 먼저 공격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선제 공격이라는 선택이 가진 진짜 의미를, 그리고 역사적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변수들의 집합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이 일본을 선제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명백했으니 먼저 쳐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580년대 후반 조선의 군사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 결과였습니다. 평화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군사적 긴장감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각 지방의 변경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병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정규군은 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100년 이상 계속된 전국시대를 막 끝낸 나라였습니다. 100년간 매일 전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어지는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무사들은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 전투원들이었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보유한 조총은 약 50만 정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전 유럽이 보유한 화승총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장담컨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조선이 군사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일본을 공격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해협을 건너 적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현대 군사 이론에서도 상륙작전은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중 지원, 정보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580년대 조선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좁은 해협과 연안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보급선을 짧게 유지하며 익숙한 바다에서 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넓은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적의 본거지에서 싸워야 하며 보급선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적은 자신들의 항구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다가 상륙하는 조선군을 공격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원나라도 일본 원정에서는 2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원나라는 일본을 공격했지만 태풍과 일본 무사들의 저항으로 참패했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규모는 14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를 건너 적국을 공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근본적입니다. 국제 정치와 명분의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조선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조선은 일본보다 상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먼저 일본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조선이 멋대로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 먼저 공격하는 것은 곧 침략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일본의 위협을 주장해도 실제로 일본이 공격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황윤길이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부사였던 김성길은 정반대로 보고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먼저 일본을 공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명분 없는 침략자가 됩니다. 명나라의 지원은커녕 비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명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이 명백한 침략자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피해자였고 명나라는 조공체제의 맹주로서 조선을 도와야 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먼저 공격했다면 이 명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명나라 조정 내에서도 조선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침략자였다면 명나라는 절대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해야 했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선제 공격과 방어 준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조선이 정말로 해야 했던 것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합시다. 조선은 방어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인간 본성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정상성 편향입니다. 정상성 편향이란 무엇입니까? 위험한 상황이 다가와도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조선은 200년간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진족의 소규모 침입은 있었지만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대규모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지배층은 평화에 익숙해졌고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일이 일본의 위협을 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협을 보지 못했다기보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왔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곧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상성 편향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 지배층이 빠진 바로 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선제 공격 대신 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군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총에 대응할 수 있는 화기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했습니다. 조선에도 화포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 기술 개발이 정체되었습니다. 만약 황윤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5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1587년부터 1592년까지 말입니다. 5년이면 군대를 재건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둘째, 요새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성곽들은 대부분 낮고 약했습니다. 화포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주요 거점 도시들에 견고한 성을 쌓고 병력을 배치했다면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주성 전투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방어시설과 준비된 병력이 있을 때 조선군도 일본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주성 전투에서 3,800명의 조선군이 3만 명의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외교를 통해 명나라와의 군사협력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시기에 이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합동훈련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군사동맹과 같은 개념입니다. 만약 이런 체계가 있었다면 전쟁 초기부터 명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첩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향을 파악하며 침략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했지만 정보 수집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의 보고가 정반대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만약 체계적인 첩보 조직이 있었다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조선은 이런 당연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군사력 강화, 성곽 건설, 외교 강화, 첩보 활동, 이 모든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였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당파 싸움이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길은 동인이었습니다. 황윤길이 전쟁을 경고하자 김성길은 정치적 반대 입장에서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사실 여부보다 당파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당파 싸움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조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선제 공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가로막은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분열과 위기 인식의 결여였습니다. 장담컨대 만약 조선이 정치적으로 단합하고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설령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조선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일본을 선제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5년간 비밀리에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10만 명의 정예군을 훈련시키고 전함 300척을 건조하며 조총을 수만 정 생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590년 일본이 침공하기 2년 전에 먼저 규슈를 공격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단계는 상륙입니다. 조선군 10만 명이 규슈 해안에 상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다이묘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즉각 방역합니다. 규슈 지역만 해도 시마즈 가문 같은 강력한 다이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0년간 전쟁터에서 단련된 무사들입니다. 조선군이 상륙하는 순간 격렬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설령 상륙에 성공한다 해도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입니다. 조선 본토에서 규슈까지는 200km가 넘습니다. 10만 명의 군대가 먹고 싸우려면 매일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무기, 탄약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두 바다를 건너 운송해야 합니다. 태풍이라도 만나면 보급선이 끊깁니다. 군대는 적지에서 고립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원정군이 보급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독일의 소련 침공, 모두 보급 실패가 결정적 패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 전체의 방역입니다. 조선이 규슈를 공격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것을 전국의 다이묘들을 결집시키는 구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했으니 단합하자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원나라의 침공 당시 이렇게 단합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무사들이 외적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침공은 오히려 일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내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백성들은 군역과 세금 부담에 시달립니다. 농사철에 장정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농업 생산이 무너집니다. 몇 년 안에 조선 경제가 파탄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이 국력을 소진시켜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명나라의 개입입니다. 조선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명나라가 어떻게 볼까요? 조공 체제의 질서를 깨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선이 일본을 정복한다면 조선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모두 차지한 거대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명나라에게 잠재적 위협입니다. 따라서 명나라는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일본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그렇게 냉혹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제 공격의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업에서 경쟁자를 먼저 제거하고 싶은 유혹,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싶은 충동, 투자에서 기회를 먼저 선점하려는 조급함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치는 것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준비에 있습니다. 조선이 배워야 했던 교훈은 선제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며 내부를 단합시키고 외교적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가능성입니까? 사업에서의 시장 변화입니까? 건강상의 경고 신호입니까? 관계에서의 균열입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재정을 안정시키십시오.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임진왜란의 진짜 비극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예방 가능한 재앙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황윤길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분열과 안일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문화재는 불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도 경고가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재무장을 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 정책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5천만 명이 죽은 인류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경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적 경제 붕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21세기 초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처럼 경고를 무시한 어리석은 세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김성길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황윤길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직시하십시오. 둘째, 준비에 투자하십시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준비에 쏟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준비가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군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량해전 직전 고작 12척의 배만 남았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단합하십시오. 조선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단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비난하며 무너질 것입니까? 지금부터 신뢰를 쌓으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공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조선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며 내부 싸움에 몰두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임진왜란 같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황윤길처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이순신처럼 철저히 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당장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따르며 주변의 비난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생존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를 적어 보십시오. 준비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단합해야 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실행하십시오. 역사는 행동하는 자의 편입니다. 조선은 행동하지 않아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임진왜란 전야입니다.